네, 안녕하세요. 미학 오디세이 근대 예술편 시작하겠습니다. 미학 오디세이 이제 그 1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대 예술과 중세 예술까지 다뤄봤고요. 이제 근대 예술편 가상의 부활 이쪽 편인데요. 오늘 뭐 진도가 잘 나가면 오늘 1권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또 쪼개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난 시간 잠깐 생각해보면, 중세예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성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고대하면 이제 그리스 문명을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로마 문명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술사에서 배운 것처럼, 결국은 로마 예술은 사실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완성된 어떤 예술의 어떤 그 품격을 사실 모방하는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적인 어떤 뭐 법적인 측면이나 도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로마가 큰 역할을 했지만 예술사에 있어서는 로마 역할은 미비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가 한 일은 어떻게 보면 중세를 열어젖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말 그대로 국교화하는 바람에 어쨌든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고 이 세계 종교인 기독교와의 종교적인 어떤 이 영향력이 결과적으로는 예술사에서도 어마어마한 그죠?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우리 중세예술 때 플로티노스의 어떤 이제 그 신플라톤주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노스의 어떤 이 예술관, 이 철학이 자연스럽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으로 연결되었고 결국은 뭐라고 했죠? 그 초월적인 근원적인 일자에서 빛이 유출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이 자연으로 자연화되는 과정, 일자에서 정신에서 이 정신도 결국은 이제 근원적 정신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영혼 그리고 이제 자연화 과정이라고 봤는데 플라톤의 어떤 개념의 그 이데아 세계와도 비슷하죠. 결국은 중세 기독교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을 통해서 어쨌든 천국과 어쨌든 이 현세 그죠? 그래서 어떤 이데아와 천국의 어떤 이런 동일성이 있잖아요. 비슷한 어떤 구조적 특성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플라티너스의 어떤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접목을 한 거죠,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나름대로 그 또 독특한 특성은 나름대로 그 알레고리 어떤 이제 비유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신의 어린 양을 상징화로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제 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 자체도 결국은 이런 일자의 아름다움, 그것이 그 일자의 빛이 어떻게 하면 이 현세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탐색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때 스콜라 철학 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후기에 등장을 하죠. 중세 전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 중세 어떤 중후기 관계는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인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떠올리면 된다고 했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이어받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성과 계시를 분리해서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기존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관점을 이제 벗어나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상주의와 자연주의를 비교했었죠. 중세 전반기에 있었던 또 그 이상주의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자연의 어떤 이 미의 관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의 우리 일상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 일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쉽게 생각해서 플라톤은 어차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선망일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것 자체보다도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것을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이라고 봤다라면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우리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아름다움을 왜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현실적인 어떤 감각의 중요성도 함께 끌고 가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이게 일종의 이성이라고 할 때도 우리 결국 이 자연에 대한 부분이 자연에 대한 탐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경험하고 탐구하고 이런 느껴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국은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어떤 방식으로 미를 추구했다라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것을 좀 분리해서 자연주의적 측면에서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그 중세 마정편에서 웃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옴베르토 에코의 소설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중세가 결국은 웃음이 굉장히 억압했던 시대였다라는 거, 그런 특성이 있었죠.
웃음을 억압하고 인간의 어떤 즐거움을 억압했던 어떤 그런 암묵적 시대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세는 인간이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웃음에 대한 방법론, 어떤 코미디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 같은 거는 그래서 오히려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유추가 umberto eco의 소설 속에서 나타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중세 예술은 그렇게 끝났고요. 자, 근대 예술로 넘어갑시다. 근대 예술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확실히 이제 오히려 이게 더 우리에게 쉽게 와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미술 시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누가 그림을 잘 그리냐, 누가 예술적 소질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항상 우리 기준이 뭘까요? 당연히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잘 그리는 학생,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미술적 재능이 있다라고 표현했었죠. 특히 이제 저희 세대. 아마 지금도 여러분 한국의 미술 교육은 크게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여러분 뭐 정물화 그린다거나 뭐 그죠? 선생님들 가서도 결국 누가 또 똑같이 그리느냐, 똑같이 그린 학생을 가장 좋은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식이 사실은 이제 이 전형적인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 예술의 어떤 가장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대 예술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미술 시간에 그동안 배워왔던 건 사실은 근대 예술에 가깝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 시대에 대한 예술론이지, 현대 예술적인 어떤 성향은 전혀 배우지 못한 채 그냥 기계적으로, 그쵸, 그냥 똑같이 그리는 학생은 항상 장학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는 대로 못 그리는 학생들은 열등한, 그쵸, 낙제생이 될 뿐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다르게 사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늘 제가 여기 홍대에서 살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홍대 뭐 미술학원도 굉장히 많고 분명히 뭐 미술학원 원장님도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미술 입시할 때 학생들이 결국은 뭐합니까? 물론 기초가 중요하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미술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전히 결국은 뭐를 얼마나 똑같이 그리는가에 너무 열중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는 아무 중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죠? 스마트폰에서 얼마든지 그림 효과를 낼 수 있죠. 어플만 잘 깔면 그동안 옛날에는 엄청난 기술을 투영해서 그렸던 뭐 소묘라고 하죠. 데생,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필요가 없는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그런 기술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기술을 갖고 자유자재로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상상하는 것을 그려낼 수 있는 사실 능력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처럼 그냥 어떤 작품을 내가 얼마나 똑같이 그릴 것인가에만 꿈을 갖고 있다면 사실 그거는 미술학도로서는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특히 자기가 진짜 어떤 예술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미학에 대한 그래서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미학사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본인 딴에는 와 되게 내가 창작적인 무엇을 창작해냈어 라고 하면서 딱 열심히 밤새서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알고 보니까 500년 전에 있었던 거, 300년 전에 있었던 거, 혹은 최근에 계속 우렸던 어떤 그런 조리를 본인도 모르게 그냥 베낀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흐름을 알고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되고 현대예술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나는 예술가가 돼야 돼, 미술가가 돼야 돼, 화가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을 제가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배우는 이 근대 예술이 바로 그러한 한국식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우리가 한국적 어떤 미감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론 실제로 이제 미술을 정통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경우겠죠, 당연히요. 하지만 정말 일반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만 그리면 얘 미술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똑같이 그리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똑같이 그리는 건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펜 효과만 잘 내줘도 사람이 그린 것처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는 왔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 제가 그때 중세예술 때는 뭐라고 했죠? 중세예술은 사실은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릴 필요가 없었던 시대예요. 정신이 더 중요했죠. 신앙이잖아요.
신을 믿는 신앙인데 마침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것을 너무 정교하게 그려내는 행위는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관념이에요. 그래서 그림 자체를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실제 그 자체를 그려낸다는 느낌으로 중세의 어떤 벽화들은 원근법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다 똑같이 공중에 그냥 그림이 떠 있는 것 마냥 똑같은 그림으로 똑같은 크기로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전형적인 르네상스인이죠. 그 르네상스인으로서 다빈치는 르네상스인으로서 말 그대로 이 보편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빈치는 뭐 르네상스 유명한 화가였어 라는 어떤 생각보다도 오히려 중세의 어떤 그 암흑의 끝을 지나와서 어떤 진정한 진리가 또 무엇일까,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대체 이 보편적인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쨌든 이 모험가, 탐험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림만 그리는 거에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 별의별 걸 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원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빈치가 원근법을 개발한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 원근법을 잘 활용했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그 자연을, 여러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3차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도화지 같은 거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은 2차원 평면에다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평면의 3차원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노력해서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이 원근법인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림으로써 어쨌든 이런 하나 그 소실점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림의 어떤 중점을 하나 딱 잡아놓고 딱 그 화면이 점점 커진다는 그 느낌으로 입체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입체감을 줄 뿐이지 사실 실제로 어쨌든 3차원을 완전히 구현해낸 건 아니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빈치는 화학이란다. 그 과학과 그리고 회화를 동일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다르죠.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뭐 과학과 그림이 같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는 오히려 과학적인 게 바로 이제 예술적인 거와 동일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근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과학적인 거거든요. 정확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예술적 동기와 과학적 동기의 구분이 불가했던 시대고, 그 다빈치의 그림 속에는 원근법, 해부학, 생리학, 광학, 빛의 학이죠, 색채론 등 온갖 자연과학이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는 과학의 양적 관계 인식뿐만 아니라 질적 관계 인식도 가능하기에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과학은 양적 관계밖에 모르지만 회화는 거기에 이제 질적인 관계도 인식할 수 있으니까 더 우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회화는 그래서 학문의 여왕이다. 특히 조각은 원근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각이라는 것도 육체 노동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또 음악은 시간 속에서 사라진다. 여러분 연주막 하면 결국 연주하자마자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사라지고, 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언어로 거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죠. 다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언어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는데, 그림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회화가 학문의 여왕이다 라고 이제 다빈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빈치에게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모방이에요. 오히려 정확한 모방이 창의력이다. 창의력이란 그런 재현의 규칙, 이런 모방할 수 있는 재현의 규칙을 발견하는 능력이 오히려 창의력이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원근법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실체 자체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 법칙을 발견하는 능력이 창의력이다. 그래서 가시적 세계를 인식하려면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예술과 완전히 다르죠. 중세는 현실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 세상, 내세고 이데아의 세계와 같은 어쨌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으니까 그것을 관념적으로 오히려 표현해내는 능력이 더 중요했는데,
오히려 이제 근대 예술의 다빈치의 핵심은 오히려 창의력, 그의 창의력은 정확한 모방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가끔 이제 르네상스인으로서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이제 많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빈치가 회화를 중심으로 했던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신비주의 그런 영감을 더 중시했다. 미켈란젤로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빈치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더 열어젖히는 포인트였다면 미켈란젤로는 어찌 보면 또 다시 그 예전의 어떤 스타일을 또 고수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다빈치는 예술에 있어서 보편적인 법칙을 더 중요시했다라면 미켈란젤로는 보편 규칙을 오히려 부정하면서요. 오히려 그런 영감이 있죠. 인스피레이션과 개별성 그리고 어떤 일회성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그 눈의 판단을 더 중시하고 자기 스스로 법칙을 부여하는 예술가의 어떤 그 모습에서 근대적 관념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바로크와 르코코 예술과 관련이 된다. 이런 표현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 시대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보면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되게 중세적인 느낌도 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근대성의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비롯한 어떤 이 근대성의 상징이 다빈치를 비롯해서 일종의 어떤 과학주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리는 거. 그러면 결국은 그런 근대 후기에 있어서 나오는 사상이 바로크와 르코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결국은 법칙을 또 나름대로 객관적 법칙을 좀 이제 벗어나고 또 다시 주관을 중시하는 게 또 다시 나타납니다. 반복이 되죠. 주관을 중시했던 사회가 유행하면 그 후에 당연히 객관을 중시하는 흐름이 유행할 수 있고 다시 그 다음에 또 객관이 질려서 이제 주관을 또 중시하는 그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어쨌든 다빈치는 예술의 목적을 외부 세계의 과학적 인식에 둠으로써 아름답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예술의 목적을 미의 창조로 두기 때문에 예술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내면의 형상을 따르는 활동. 어떻게 보면 이게 플로티너스의 면목 비슷하죠? 그게 미켈란젤로에서 보여집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런 표현을 자주 했대요. 나는 다만 잉여인 것을 제거할 뿐이다. 왜 그렇죠? 이게 조각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건 거대한 어떤 그 돌을, 그죠? 예, 돌을 구해가지고 그 돌을 막 쪼개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 돌 안에 사실은 이미 그 잉여된 것들을 난 제거할 뿐이다. 오히려 조각상은 이미 거기에 그렇게 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뭐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거죠. 돌 안에 이미 숨어 있는 건데 자기의 역할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줄 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잉여만 제거해주는. 그래서 원근법은 사물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기법이지만 결국 실제 사물이 멀리 있다고 작아지는 것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원근법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지 사물이 멀리 있다고 실제로 작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장은 평면에 작게 그린 거잖아요. 원근법이요. 따라서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중세의 기법이 오히려 정확한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법 자체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게 현실적인 거야 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인식해왔던 우리조차도 바로 이런 근대성, 어떤 이 과학과 어떤 정확도를 중시하는 사유체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유 안에 이미 충분히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근대 예술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던 부분입니다. 이게 근대 전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대가 워낙 몇백 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빈치 활동은 르네상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벗어나서 근대가 본격적으로 근대화되는 그 시기,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로크 예술, 17세기 예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7세기 예술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빈치를 통해서 풍미되었던 르네상스와 근대 어떤 전기였던 사유들은 미술관은 결과적으로 아까처럼 과학적이고 정확도를 중시했다라면 당연히 이제 거기서 좀 반발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화가들이 바로 루벤스, 렘브란트, 푸생, 벨라스케스입니다. 결국은 다빈치 어떤 흐름을 고전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전주의 스타일과 대립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와 바로크 미술을 이제 비교하는 몇 가지 어떤 그 구조가 있는데요. 일단은 르네상스 회화는 아무래도 이게 선적인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잉을 중시했죠. 드로잉. 뚜렷한 윤곽으로 배경과 구분을 하고, 그죠? 그래서 되게 촉각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분이 정확히 가니까 촉감적인 어떤 느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바로크 예술은 회화적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단순히 그 시각적, 우리 눈에 보이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 눈의 주관성을 좀 더 강조한 거예요. 그 객관보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대상의 외관을 더 중시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 대상의 외관이 자꾸 변하죠. 해가 어떻게 뜨고 어떻게 지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윤곽선이 희미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봤어요. 또 르네상스의 회화는 평면적으로 인물들이 같은 깊이에 배치되어 있다면 바로크 회화는 겹침을 강조, 깊이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크 회화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 굉장히 막 이렇게 겹쳐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좀 더 입체적인 느낌 나죠. 르네상스 회화도 물론 입체적이지만 실제로 인물들은 그래도 어떤 같은 깊이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크 회화를 보시면 확실히 여러분 그 미아 오디세이 책 속에서 구분이 좀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닫힌 형식에서 열린 형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회화는 이 닫힌 구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그림에 하나의 그 완성된 도화지가 있다면 그 도화지 안에 딱 구도가 맞게끔 뭔가 완결된 느낌을 딱 줘요, 그림이요. 근데 바로크 예술은 오히려 완결된 게 아니라 그림 밖에 더 무언가 진행되는 것 같아. 이게 다가 아닌 거죠. 뭔가 그림 밖에 더 무슨 장면이 더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 딱 부분밖에 안 보이는 느낌. 그게 열려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만큼 뭐랄까 그 바로크 회화 아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윤곽선이었던 개념에서 르네상스 회화가 되게 선적이어서 그 배경과 구분된다고 했죠. 그만큼 구분이 되는 만큼 좀 다양성의 어떤 측면이 있다라면 바로크 회화는 그 선 자체, 터치 자체가 굉장히 좀 불명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배경과도 어떤 하나 되는 느낌이 나요. 일치되는 느낌이 나서 전체적으로는 단일성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바로크 시대, 17세기 시대죠. 그럼 이 17세기는 철학사에서는 결국은 여러분 그 데카르트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데카르트와 나중에 나름대로 보면 스피노자 활동 시기라도 좀 겹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때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 사상이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런 발전 속에서 이제 이 예술사도 사실 그 같이 변동을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예술사가 확실히 좀 더 빠른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데카르트 철학은, 결국은 데카르트 철학 이후에 나타나는 건 사실 굉장히 냉철하고 딱딱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수학적이고. 근데 결국은 이제 회화 쪽은 오히려 이제 약간 바로크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으니까, 좀 더 이제 이런 고전주의를 좀 벗어나고 있던 시절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술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유보다 좀 더 빨라요. 네. 그러니까 약간 순서적으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신학책들도 좀 주워 보는데 보면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술이 가장 빨리 그 시대의 흐름을 포착을 하고요. 예술이 뭔가 선도하는 느낌이 들고 철학이 딱 그러면 그 중반에 어떤 그걸 정리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뭔가 정리하는 느낌이 난다면 기독교 신학은 그 흐름을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선도한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그런 철학적 조류를 또 뒤늦게 한 3, 40년 후에, 4, 50년 후에 따라가는 느낌이 또 있어요. 유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늦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참 애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는 건 또 신학도 또 진리에 대한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이 종교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도 결과적으로는 그 시대의 조류, 흐름에 항상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요. 한계라고 해야 될지, 나름대로 다양성이라고 봐야 될지. 자, 여하간, 됐고요. 문득 여기서 여러분 루벤스 하니까 떠올랐던 게 여러분 그 플란다스에게 보셨죠? 플란다스에게에서 네로가 나중에 막 플란다스에게가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되게 사실 슬픈 만화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이 네로가 되게 그 추위에 떨면서 마지막 자기가 가장 보고 싶었던 그 그림이 바로 이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십자가 하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벤스가 그 십자가의 예술을 못 박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그림도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제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 시신을요. 그 시신을 내리는 또 장면을 그리는 게 명화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그림이 바로 바로크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벨라스케스 그림도 사실 유명해요. 그 그림 작품 이름 뭐였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박민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그 표지도 이 벨라스케스의 그림이거든요. 렘브란트도 또 유명하죠. 빛의 화가라고도 불리고 그렇죠. 자, 여하튼 이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고요. 바로크의 어떤 흐름도 잠깐 생각해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서 그냥 근대 예술에 있어서 고전주의를 다뤄봤고요. 다빈치와 함께. 그리고 다빈치 그 이후에 뭐였죠? 이제 바로크 예술에 대한 흐름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에스테티카. 이제 여러분 사실 미학이라는 게 바로 에스테티카라고 부르는데 이 언어를 만든 사람이 용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제 바움가르텐이라는 미학자입니다. 그래서 미학이 정식으로 학문화되는 것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쨌든 이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철저한 어떤 합리성의 시대, 그리고 무언가 이제 빛의 어떤 시대죠. 많은 이제 인간의 이성이 깨어지면서 많은 사회가 발전을 하던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학도 정식화하는 거죠. 이제 모든 이제 주술이나 예술적 관계에서 뭔가 좀 더 학문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철학의 흐름이었던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적 흐름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합리론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그 본원적 이성에 대한 거고,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감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이 동시적으로 좀 필요성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데카르트 정신의 근대 미학이라고 하는 건 바움가르텐의 미학용어 창시, 감성을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음. 한편 지성은 인식론, 의지는 윤리학, 감성은 미학,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했는데, 즉 근대 미학이라고 할 때 어쨌든 바움가르텐이 미학 용어를 창시했고 에스테티카라고요. 그리고 또 감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감성을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미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이성적인 거 무조건 아까 고전주의는 나름대로 이제 그 과학과 연결이 또 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또 미술에 대한 관점은 보통 우리가 감성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 감성도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의 지성은 철학적 인식론에 들어가고,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윤리학이었던 측면이고요. 인간의 감성이라는 건 오히려 이 미학과 연관이 된다라고 해서 분류를 한 거죠. 지성은 인식론, 의지는 윤리학, 감성은 미학. 자, 그래서 현대에는 예술을 당연히 감성의 영역으로 여겼으나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이성적 작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술하면 감성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오히려 고전주의 시대까지는 이성적 작업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감성을 이성 아래로 포섭할 건가, 아니면 이성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감성과 이성이라고 있을 때 감성을 더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이성을 더 우선시할 거냐, 이런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성을 이성 아래에 둘 거냐, 아니면 이성 위에 오히려 감성을 더 올려놓을 놓을 건가라고 할 때, 이 바움가르텐은 그렇다고 해도 이성보다 감성을 더 높이 올릴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감성을 이성 아래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 이 감성을요, 인간의 이성보다 더 중시했다라면 그건 오히려 이제 계몽주의를 반발해서 나왔던 이 낭만주의 때 그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철저한 감정, 예술 지상주의처럼 그런 낭만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성보다 감성을 더 중시하는 거죠. 하지만 바움가르텐은 그렇게 더 나아가지는 않고요. 오히려 감성을 이성과 접목시키되 이성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생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성 자체도 일종의 이성으로 여기면서 감성을 복원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감성적 인식의 학이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감성적 인식의 학. 그래서 당시에 보시면요, 데카르트도 썼던 표현인데, 이 명석 판명하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자신의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요. 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감성적 인식의 학이다라고 할 때 보통은
명석 판명한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이성의 역할이라고 봤다라면, 그러니까 사실 그 명석의 반대는 모호함이에요. 이 모호함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것은 사실은 어떤 명석 판명한 어떤 개념을 주장했다라면, 그래서 이게 보통 기하학, 논리학의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정확하니까. 하지만 명석하기는 하지만 혼연한 관념도 있다는 거예요. 명석 판명한 게 아니라 명석 혼연한. 즉 어떻게 보면 미와 예술이 명석 혼연한 거다라고 이제 바움가르트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철에 탄 수많은, 여기서 이제 진중권의 표현이 그래요. 안 아름다운 아가씨들.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라는 거죠. 보통 여자분들 가운데서 사실 남자들 어때요? 이제 실수 없이 예쁜 아가씨를 한 번에 탁 찾는단 말이에요. 그건 되게 분명하게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혼동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굉장히 이쁜 아가씨인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진짜 잘생겼는데 라고 여러분 그 일반인들 중에서 눈에 띄는 누군가를 탁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명석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근데 뭐가 아름다운 거야? 좀 뭐가 멋진 거지? 라고 여러분 또 상세하게 물어본다라면 또 정확히 대답을 못 하겠죠. 뭔가 거기는 이유를 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그 관념은 혼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무엇. 분명히 뭔가 딱 1차적으로 뭔가 딱 걸러낼 수는 있는데 명석하게. 하지만 대체 그 아름다움이 뭐냐라고 물을 때는 정확하게 또 얘기하기 힘든 거. 그죠?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그래서 명석 혼연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됐고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면 예술을 명석 판명으로 물론 불렸을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르네상스 고전주의라는 것은 오히려 그 수학과 더 기호학에 더 가까워요. 기하학에 더 가까워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정확한 어떤 원근법을 바탕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르네상스 쪽이라면은 예술을 명석 판명으로 불렸겠지만 바움가르트는 예술을 표현하는 감성을 유사이성 정도로 분류했다. 감성 자체가 나름대로 완벽한 이성은 아니고 좀 유사이성이다. 그래서 감성적 인식이라는 개념을 따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석, 혼연 이렇게요. 이러한 감성적 인식의 학은 이성보다는 저차원적인데 대체 이는 어디에 필요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예술이 그럼 그런 정의다라면 대체 그럼 예술은 언제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성의 보완 역할을 해준다. 이게 이제 그 예술의 역할입니다. 미학의 역할. 이성을 보완한다. 이성적 논리적 인식은 추상적인 상을 공통적으로 뽑아낼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추상성이라는 게 어쨌든 이성의 어떤 논리적 인식의 그 역할이거든요. 추상적으로 우리가 뭔가 상을 딱 뽑아내는 건 쉬워요. 수학적으로 기호를 만들고, 그죠? 하지만 정작 명확하고 생생하고 구체성이 없죠. 뭔가 현실감, 리얼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러면 실제로 여러분 수학 2 더하기 3이라는 어떤 2 더하기 3은 5다라는 그 기호적 가치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은 이해하지만 2개의 핫도그와 3개의 햄버거를 합쳤을 때 나타나는 5개의 어떤 우리가 그 군것질거리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 어때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것을 생생함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이성 그 자체만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바로 감성적 인식의 학, 미학이라는 거죠. 그죠? 그 구체성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감성적 인식이 도와준다. 명석함을 높여서 상실을 보완한다. 바움가르트는 미를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이라고 보았으며 시를 가장 완전한 형태의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얘기했는데 결국 바움가르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배운 것처럼 뭔가 회화를 좀 더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시를 오히려 그래서 예술의 어떤 가장 완전한 형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감성적 표상이라는 건 시가 전달하는 그 관점 그 자체예요.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세계까지 표현 가능한 게 시거든요.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세계까지. 그 현실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죠. 게다가 두 번째, 표상들의 연쇄로 여러 사례를 표현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진 어떤 여러 가지 기호들, 그것을 기호화시켜서 나름대로 다양한 어떤 인식을 가능케 하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법도 쓰고 은유 이런 거 쓰잖아요. 또 이는 주제를 통해 다시 또 결합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다양한 사례들을 표현하지만 다시 또 그것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절화된 음성, 말로 표현되어야 할 수 있다. 말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즉 사유의 미, 질서의 미, 기호의 미를 이뤄내는 이 시야말로 제가 좀 가장 이상적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진리의 전달 매체로 보는 바움가르텐의 이 근대 진리 미학은 헤겔에게서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잠깐 끊고요. 좀 이따 다시 그냥 칸트와 헤겔에 대한 어떤 미학 개념은 조금만 더 다시 짧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깐 쉬어가는 차원에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예술의 어떤 흐름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다빈치를 비롯한 방식으로 했던 르네상스의 어떤 고전주의 예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느낌, 딱딱한 느낌, 딱딱하지만 뭔가 정확한 느낌. 근데 이것을 조금 벗어나면서 회화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바로크 예술, 그죠? 그리고 이 바로크 예술의 어떤 이 흐름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에스테티카, 그래서 이제 미학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제 바움가르텐의 어떤 개념까지 한번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칸트의 어떤 취미론과 어떤 헤겔의 어떤 절대 정신에 대한 어떤 예술사에 대한 부분, 그 예술의 종말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